에버그란데가 지금 부채 규모가 현재 3천억 달러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전체적으로 그 에버그란데 위기 자체가 중국 경제의 위기라든가 아니면 세계 경제 위기로 이렇게 번질 가능성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면은 분명하지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핫 이슈입니다. 헝다그룹 에버그란데.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버그란데 넓은 데서 영원히 살자 뭐 이런 좋은 뜻이었는데 그게 정말 백일몽으로 끝날 지경이 된 지금 중국 사태인데 저희가 사실은 방송에서 지난 5월에 중국 경제의 리스크, 레버리지와 부동산에서 헝다그룹 문제를 다뤘었잖아요. 에버그란데 그렇죠. 문제를. 네. 그때 이제 주요하게 얘기했던 게 중국 정부가 2020년 8월에 세계의 레드라인, 세계의 빨간 줄. 그래서 이제 부채가 자산의 70% 이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순부채는 자기 자본 비율의 100% 이하가 돼야 된다. 단기 부채 대비 현금 보유는 100% 이상이 돼야 된다. 굉장히 좀 빡빡한 그런 기준을 제시했는데 2021년 6월 현재 에버그란데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83%니까 첫 번째 레드라인에서 13% 초과한 거고 자기 자본 대비 순부채는 118%니까 두 번째 레드라인을 18% 초과했고 단기 부채 대비 현금 보유는 36%니까 64%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암스트롱 기자는 상당히 크고 추한 수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부동산 기업 에버그란데의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에버그란데가 지금 부채 규모가 현재 3천억 달러입니다. 해외 부채 200억 달러 포함해서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3천억 달러면 사실 엄청난 돈이죠. 네. 그 중에 해외 부채가 20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에버그란데 부채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은 이제 국내 부채가 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중국 금융기관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0.3에서 0.4% 정도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력이 강하니까 또 중국 정부가 3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200억 달러 해외 부채도 그렇게 아주 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에버그란데 위기 자체가 중국 경제의 위기라든가 아니면 세계 경제 위기로 이렇게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IMF가 올 때 사실은 정부에서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사실 건설사 한보 사태로 촉발이 되면서 이제 연쇄 도산이 되고 정말 가정이 깨지고 정말 심각한 비극을 겪었는데 다행인 건 중국은 뭐 부채 규모는 엄청나지만 외환 보유액이 있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대출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IMF랑은 좀 양상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찌됐건 부동산 부분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25에서 30% 거의 뭐 부동산 주도 경제 성장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도시 지역에서 이 부동산 관련 고용이 15% 20%. 뭐 이렇다면은 중국 정부가 에버그란데 파산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파급 효과가 완전히 크진 않다고 해도 뭐 고용이라든지 다양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버그란데 자체는 그렇게 통제가 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이제 전체 부동산 부분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면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중국 정부가 에버그란데가 파산하게 놔둘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 에버그란데의 자금을 선지급하고 주택을 구입하였지만은 아직 주택이 완공되지 않아서 입주를 하지 못한 주택 구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은행 기관들, 그러니까 섀도우 뱅킹을 통해서 투자 상품으로 에버그란데 투자를 한 개인 투자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보기 되게 힘든 상황인데 이런 개인 투자가들이 에버그란데 본사에 가서 데모라는 그런 상황도 얼마 전에 벌어졌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또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뭐 폐암 치료를 위해서 에버그란데에서 발행한 고수익 상품을 들었는데 전혀 대책이 없으면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에버그란데가 파산하더라도 그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 완공되지 않은 주택들이 건설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택이 이제 주택 소유자 구입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 해당되는 지방 정부 또는 다른 건설 기업이 사업을 인수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가 지금 뭐 심각한 경우 김범도 아나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좀 불확실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기사에 보니까 노무라 투자은행의 팅루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에버그란데가 경제 붕괴는 아니지만 새로운 성장 모델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제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4%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국 성장 모델을 보면 2008년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사실 수출 감소가 되니까 왜냐하면 선진국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렇죠. 이때 중국 정부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실행을 했습니다. 수출 위주로 하다가 이때 이제 부채가 급증을 했고 그래서 중국의 부채가 2004년에서 2008년 중에 GDP 대비 170에서 180% 수준에서 2018년 초에는 GDP의 300% 수준으로 지금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기구 IIF에 의하면은 2021년 6월 말 현재 중국 가계, 정부 또 섀도우 뱅킹, 비금융 기업의 부채 합계가 GDP의 283.5% 수준. 그래서 특히 기업 부분 부채가 GDP의 157.6%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미국 기업 부문 부채 비율인 80.6%의 2배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미국도 그 부채 쓰는데 뭐 씀씀이 큰 나라잖아요. 근데 이것도 작은 게 아닌데 만약에 미국 기업이 지금보다 2배 부채를 늘린다. 그러면은 많은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이 뭐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놀랄 텐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중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부채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김범도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를 갖다가 주로 했는데요. 하나는 부채를 늘리게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금융 기업의 부채 비율이 2008년 이전에는 100% 수준에서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160% 수준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이 되겠는데요. 부동산이 그 이전에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30% 수준이 됐고 고용도 약 10% 수준에서 15에서 20% 수준으로 됐으니까 부동산과 부채가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게 된 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중국 경제의 부채 증가가 이후에 경제 위기로 이제 부채가 증가하면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경제 전체 위기로 번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내외적으로 커졌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중국 정부 당국에서 이제 크게 우려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2017년에 시진핑 주석이 이러한 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 위기 가능성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네. 에버그란데 위기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돈을 빌려서라도 부동산과 고정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성장해 왔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란 그러니까 새롭게 뭐 디지털 기술이나 환경 쪽으로 순조롭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이런 모델로는 경제 성장이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제 그 중국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시진핑 이진수 교수가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뭐 주택은 사는 곳이지 생산을 위한 곳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에버그란데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면은 분명하지만 중국 정부가 새로운 성장 모델을 위한 그런 진통 겪고 가야 될 어떤 그런 아픔으로 생각한다면은 뭐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게 이제 아까 김범도 아나운서 얘기한 3 레드 라인이라는 건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제가 좀 더 건전한 구조로 가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시발이 돼서 에버그란데 사태가 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경제 구조의 전환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버그란데 위기 자체보다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슈는 그러면 향후에 그 중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느냐 그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차입과 그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탈피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그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특히 경제 전체의 생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가 이제 이슈가 되겠고요.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해서 반도체 같은 그 첨단 기술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부 영향력을 좀 줄일 수 있는 내수,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성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려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르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 조정이 과연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러한 구조 조정의 그 어려운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 인구 감소가 향후에 예상이 된다.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 이러한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 경제 생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겠느냐. 게다가 이제 최근에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선진국으로부터의 첨단 기술 도입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중국 자체적으로 그러한 첨단 기술을 과연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충분한가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구조 조정을 어떻게 이루어서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고 매우 근본적인 그러한 이슈가 되겠고요. 앞으로 그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될 그렇습니다. 거라고 보여집니다. IMF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에서 2018년 전 세계 GDP 성장률의 28%, 미국의 2배입니다. 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단적으로 에버그란데의 주가가 410억 달러에서 37억 달러로 거의 뭐 10분의 1, 반토막도 아니고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렇죠. 네. 채권 수익률이 30%, 그러니까 50% 가까이 가면 이제 못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건데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로 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어찌됐건 디지털, 환경기술 엄청 투자하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고 있는데 중국이 과연 이 와중에 미국, 유럽을 좀 따라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굉장한 격차가 또 한번 벌어질지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는 뭐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중국 모습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영감을 많이 받는 그런 헝다그룹 에버그란데 사태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9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부동산 공실 빈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걸 갈까?